하다 보니까 와 이제 나뭇잎 밭을 만들면서 그때 청년들이 좀 오기 시작을 했어요. 나뭇잎 밭을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모르는 친구들이 연락이 막 오더라고요. 뭐라고요? 거기서 일을 해도 되냐? 이게 웬일입니까? 가서 배울 수 있냐? 그래서 나는 가르쳐 줄 게 없는데 네. 왜 자꾸 배울 수 있냐고 물어보지? 얼굴도 모르는데 일단 오세요. 와 보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프렌즈라는 게 시작이 됐었어요. 안녕하세요. 양박사TV의 양한나입니다. 여기가 영월의 가장 동쪽이라고 합니다. 뒤에 지금 산이 보이시죠? 이게 태백산맥 줄기예요. 바로 옆이 그 태백산 국립공원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산길을 따라서 꼬불꼬불 왔는데 여기에 이제 푹 들어간 곳에 농업을 하시고 퍼머컬처로 지금 급상승 유명세를 하고 있는 김지현 대표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KBS, MBC, EBS, 유튜브 할 거 없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셨거든요. 이렇게 이름 없는 유튜브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그 가장 영월의 동쪽인 상동읍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밭멍이란 이름이랑 더불어서 저희를 다 나뭇잎밭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맞습니다. 네, 촬영도 많이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국 읍 단위 중에서 최소 인구가 사는 동네가 상동읍인데 네, 1000명. 맞아요. 근데 저희 고향이기도 한 곳이어서 이 고향의 퍼머컬처, 약간 생태적인 라이프, 대안적인 농업의 하나의 방법으로 관심 있는 청년들이 조금 지속적으로 모여들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같이 고민하고 조금 꾸려나가서 다시 들썩이는 상동읍, 그리고 저희 밭멍이 될 수 있도록 고군분투하고 있는 밭멍의 대표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양박사TV에 출연하신 분들께 두 가지 질문을 꼭 드리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김지현 대표님은 자신의 일과 삶에 진심이십니까? 항상 늘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밭멍을 할 때는 지금은 이제 저의 어떻게 보면은 진짜 오롯이 저의 완전한 일이 되어서 조금 주변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할 정도로 더 진심인 것 같고 이전에 다른 직업을 가졌을 때도 항상 그 일을 좀 열심히 하기 위해서 매사에 좀 진심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게스트로 합격! 두 번째 질문. 저희 기획 의도에 공감이 가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획 의도가 제가 좀 미리 보내드려서 보시기도 하셨겠지만 지금 이제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일하며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비행기가 날아오르기 전에 이제 시험 비행을 하는 것을 파일럿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셀프 파일럿이라고 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일이 잘 되는지 생각하는 것이 과연 여기서 작동하는지 이렇게 직접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했는데 이게 돈은 벌릴 것인지 취미가 아니니까요.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해보는 이 과정을 셀프 파일럿이라고 제가 지금 명명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일이 궤도에 올라가신 분들은 다 이 셀프 파일럿을 거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밭멍으로 유명세를 유명세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어느 정도 이 밭멍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 프로그램들을 하실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궤도에 올라가시기 전까지 분명히 셀프 파일럿을 하셨을 거다. 그럼 어떤 걸 하셨나라는 것을 취재하려고 온 거거든요. 어떻게 지금이 그런 시대인지 동의가 되시는지요? 그럼요. 이거 맨 처음에 이제 주셨을 때 네. 파일럿이라고만 들었으면은 뭐 누구나 다 보통 방송에서 파일럿 프로그램 이런 거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셀프라는 그 단어가 그냥 하나 붙었는데 이게
느낌이 확 다르더라고요. 셀프 파일럿? 재밌는데? 그리고 셀프 파일럿에 내가 맞는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진짜 내 일을 내가 만들지 않으면 이제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결국 내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되는지도 그 지속 가능성이 셀프라는 게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셀프 파일럿이라는 단어가 되게 진심으로 공감이 됐고, 시험이라기보다는 그 셀프 파일럿이 저한테는 계속되는 그냥 실험의 연속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동의합니다. 네. 나중에 뭐 저희가 밥멍이라는 곳이 이런 농장이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까지의 진정성을 가지게 되는 곳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셀프 파일럿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우리만의 실험이 쭉 가야지 우리 밥멍이라는 약간 브랜드, 이런 이름, 우리의 농장 또 쭉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들어요. 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 셀프 파일럿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뭔가 자기 주도적으로 실험을 해서 이게 일로 되겠다, 돈도 벌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머물러 있으면은 안 되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또 프로젝트를 바꿔서 해보고 파일럿을 다시 해보고 다시 일이 됐다라고 생각해서 될 때쯤 또 새로운 것들을 또 시도를 해야 되는, 지금은 계속해서 끊임없는 셀프 파일럿을 해야 되는 셀프 파일럿의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그게 이제 그냥 개인 좀 작게 얘기하면은 자기 개발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 자기 개발 뭐 책 읽는 거 하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고 공부하는 거 하나하나도 다 셀프 파일럿인 것 같고, 저희는 조금 더 여기 안에서 청년의 커뮤니티도 형성을 해야 되고, 마을과의 조화로운 것도 형성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우리만의 비즈니스 모델도 찾아야 되니까, 점점 그 셀프 파일럿도 계속 진화해야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빠르게 조금 트렌드를 빨리 읽어서 변화해야 되는 것도 저희의 하나의 그 실험 과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정말 그 게스트 최고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그 4개의 방 제가 준비했습니다. 짜자잔. 이게 바로 그 셀프 파일럿 4개의 방인데요. 네. 새로운 일을 만드는 강력한 기술 셀프 파일럿이라고 이제 지금 우리가 서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4개의 방이라고 하는 게 경력을 그동안 어떻게 이동하면서 셀프 파일럿을 해왔나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할 거거든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게 Y축이죠. 그 세로축은 일의 만족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0점에서 10점. 이 가로축은 소득의 만족도 0점에서 10점입니다. 여기 예시로 되어 있는 이 점을 볼까요? 예시로 되어 있는 점을 안 그렸군요. 여기 누군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분은 거의 10점에 가까운 9점에 가까운 소득 만족도를 가지고 있고, 일의 만족도도 지금 거의 9점. 여러분 지금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도 어디에 점을 찍을지 한번 눈으로 점을 찍어보세요. 1번 방, 그 다음에 2번 방. 제가 거꾸로 보고 있었네요. 이게 4번 방. 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의 만족도도 낮고 지금 소득 만족도 좀 낮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쪽 방에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쪽 방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주아 대표님께서 어떻게 지금 경력이 어떠신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경력 어디에서 시작하셨는지요? 저는 일이 변화한 게, 그러니까 일로서만 변화하면은 시간의 흐름에 상관없이 일은 크게 한 3가지의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 아무래도 관광을 처음에 전공했다 보니까 호텔리어로서도 있었었고, 그 중간에 이제 캐디로도, 캐디라는 직업도 가졌었고, 그 다음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밥멍을 꾸려나가면서 퍼머컬처 디자이너라는 이름으로, 퍼머컬처 디자이너가 농부일 수도 있고 기획자일 수도 있고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퍼머컬처 디자이너 이 3가지의 좀 업을 에서 일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시간적 흐름으로 보면은
네. 직접 이제 그리면 되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첫 빨간색을 번째? 가지고 첫 번째 호텔리어. 네, 호텔은 제가 2006년도에 처음 잠깐 이제 첫 취업을 1년 동안 근무를 하고 마지막 가장 길게 일했던 게 거의 10년 이상이 호텔리어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두 번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첫 번째 일했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짧게 일했던 캐디의 일은 캐디는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엄마가 맨날 추운데 밖에서 일하고 더울 때 밖에서 일하는 게 진짜 한직이다. 그래서 그걸 엄청 안 좋아하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캐디를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정말 다양한 삶을 다 볼 수 있어요. 그쵸. 아마 대통령님도 다 못 보실걸요. 네, 그래서 정말 고위 중산층의 삶을 사는 사람부터 아니면 진짜 소위 말하는 예, 약간 생각 없이 그냥 노는 거, 약간 이런 뭐라 그럴까요? 한량? 네, 그런 삶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어린 사람부터 정말 나이 많이 드신 80대 분들까지도 봤었었는데 그리고 지역도 여러 군데 있었어요. 전라도랑 충청도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있었어서 그 지역, 우리나라의 지역성도 조금 알게 되고 그래서 일의 만족도는 높았지만 소득은 그리 높지 않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득이 높을 것 같은데. 어디로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일의 소득은... 만족도는 높았는데 소득 한 요 정도? 아, 그렇군요. 생각보다 소득 만족도는 5점이 안 되는. 아, 5점이 안 되면 여기에 있어야 되나 봐요, 그럼. 한 중간 정도? 네. 일의 만족도는 저 높았어요. 근데 일의 만족도는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조금 바뀌는 거라서 저도 만족이 높지 않아도 그 안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소득의 만족도가 조금 중간인 이유는 비수기와 성수기의 시즌이 확실했어요. 네, 겨울에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았고 거의 없었고 여름에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소득이 굉장히 높죠. 하지만 일을 하면서 거의 바깥에서 걸으면서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무거운 거를 드는 거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로 소득이 실제로는 되게 많이 줄었었어요. 내가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면 소득이 그냥 바로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의 만족도는 조금 중간쯤이었다. 네. 이때는 삶의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삶의 만족도는 중간이었던 것 같아요. 중간 정도. 네. 그런 정도. 네. 중간이었어요. 살짝 아래로 갔지만 중간 정도로. 네. 제가 시간 조정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꽤나 많았기 때문에 좋았었고 그리고 계절이 변하는 거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캐디여서 진짜 공기만 맡아도 비가 오는 날씨구나. 이제 봄이 오는구나. 네, 그런 거에 있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다만 약간 미래에 대한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거. 왜냐면은 이거는 내 체력이 다하거나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할 수 없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조금 불안한, 그쵸.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스스로 계속 고민이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4개의 방이 되게 재미있는 걸 나타내는 것이 그 뭐 X, Y축만 있는 것 같지만 삶의 만족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일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 돈을 많이 주면 만족할까? 사람마다 굉장히 그 가치는 다른 거거든요. 만족이라고 하는 가치는 다른데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좀 더 시간의 자유를 가질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배움이 있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이 나는 정말 괜찮았다. 좋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족하는 기준과 가치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꼭 돈이라든지 그 일 자체만으로 내가 직업을 선택하지 직업의 만족을 다 포괄하진 않는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넘어가면 두 번째 그러면 한 10년간 했던 호텔리어. 네. 이거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이 강원랜드 안에 있는 호텔이었기 때문에 소득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고요. 네, 소득의 만족도는 높았고 저는 카지노가 아닌 바깥의 일반 영업장에서 근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VIP 업장들이나 뭐 한식당, 일식당, 중식당 다 다녔고 카페랑 이런 쪽에서도 계속 일을 하면서
스스로 트레이닝도 되게 많이 받고 좋은 멘토들을 만나서 VIP 서비스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소득이 거의 한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소득의 만족도도 높고. 아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일의 만족도도 높았어요. 왜냐면 소득은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딱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월급이라는 거는 내 통장을 스쳐가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들어오는 거고 내가 출퇴근 잘하면 되는 거고 복지도 굉장히 좋아서 주 5일 근무에 연차도 꼬박꼬박 나오고 네, 그리고 저는 그 카지노가 아니기 때문에 야간 업장을 근무를 아예 안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의 만족도와 일의 만족도도 높았었죠. 그러면 궁금한 삶의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는 이때보다 약간 이제 상승되기 시작을 했어요. 우와. 네, 상승되기 시작을 하면서 네. 이제 또 하나의 고민은 이제 대출이 늘어나는 거죠. 왜냐면은 됩니다. 집도 구매를 하고 네. 차도 구매를 하지만 네. 그게 제 돈으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은행 돈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조금 더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직원이 거의 저 있을 때만 해도 3,000명 정도였으니까 그 안에서 또 승진의 문제, 자기 개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 직원 간의 갈등도 있고 그리고 호텔이라는 곳은 감정노동 서비스를 하는 곳이라 손님들한테 오는 스트레스도 또 있고 그리고 예측되지 않아요, 손님이라는 거는. 성수기와 비수기도 정말 골프장에 있을 때랑 똑같은 게 네. 아침에 몇 명이 올지 예측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주말이 되면 1시간 안에 몇백 명이 왔다 가기도 하고. 그래도 대강 그 호텔이라고 하는 곳은 대강 시즌이 있는 거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쵸. 미리 이제 예약하고. 미리 예약을 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카페는 네. 사실 미리 예약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조식 같은 경우에도 예약을 한다기보다 우리가 객실이 얼마나 찾느냐에 따라서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여서 업장에 따라서 이게 노동의 강도가 또 달라지기도 해요. 일하는 서비스도 달라지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내가 이 호텔 안에서 네. 어떤 위치에서 쭉 전문성을 가지고 갈까 네, 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 입사했을 때도 들었었고 그래서 삶의 이게 높아진 게 네. 소득이 높았기 때문에 나를 개발할 수 있는 게 훨씬 늘어났어요. 학원을 다닐 수 있다거나 자격과정 공부를 한다거나 네. 그래서 쉬는 날에 계속 뭐를 배우러 다니면서 네. 내가 성장하는 걸 느껴서 삶의 만족도가 조금 더 올라갔던 것 같아요. 뭘 배우셨습니까? 이때 이제 대학을 또 가셨다고. 네, 그건 거의 마지막쯤이었고 네. 초반에는 진짜 바텐더, 네, 조주기능사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리스타. 네. 왜 아무래도 관련된 자격증을 왜냐면은 내가 계속 이거를 활용을 해서 나의 전문성을 조금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때 F&B 쪽에 그러니까는 식음료 쪽의 직원들만 거의 300명 가까이였어요. 그 안에서 내가 부각돼서 내 전문성을 키워야 되는 게 호텔리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들 있는 거긴 하지만 뭐 조주기능사, 바리스타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오랫동안 배웠던 게 거의 2년 가까이 서울 오가면서 달의 예절 그 지도하는 사범 자격증 이런 것들을 쭉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래서 뭐 아이들이랑 달의 서비스 하는 것도 같이 지도를 하고 그러던 찰나에 이게 점점 이제 커지다 보니까 관광이라는 게 큰 게 점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컨벤션에 대한 니즈도 다들 많았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강원랜드 안에서 계약학과 제도로 소위 말하면은 이제 직장인들 야간 대학이죠. 그걸로 관광학과 3학년을 다시 편입을 했었고 그때 관광을 배우러 갔었죠. 그리고 그때 마침 저희 아빠가 돌아가신 시즌이랑 거의 딱 맞물렸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농장도 다시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었고 그래서 농촌관광, 6차 산업 이거를 좀 기대를 했는데 그때 정말 뜻밖으로 배운 게 이제 퍼머컬처였고 그때부터 거기에 조금 내가 전문화되고 약간 내가 재밌는 걸로 이거를 같이 좀 바꿔나갈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 알게 됐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안 했죠. 전혀 전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지금 강원에도 잘 다니고 있을걸요. 네.
그러니까 저는 농사가 싫었기 때문에 강원랜드 회사 다닐 때도 사실 거리 되게 가까워요. 여기 지금 여기랑. 근데 저는 계속 기숙사에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이 없었으면 그냥 지금 여기 절임 배추 공장은 계속 절임 배추가 잘 되었을 거고 중간중간 와서 그냥 잠깐씩 도와주는 정도? 아버님이 이제 절임 배추 공장 마을 이장님도 한 7년간 하셨고 마을 사업으로 절임 배추 농장을 했거든요. 여기 고냉지 배추 여러분들 아시죠? 고냉지 배추죠. 맞아요. 겨울에 김장철에 이제 절임 배추가 굉장히 이제 여기 강원도에서 많이 나가잖아요. 네. 네, 그 사업을 이제 하시던 중 아주 잘 되셨는데 한 3, 4년이 4년 차 때 네. 이제 3년까지는 사실 그냥 지속적인 홍보? 네, 처음에 정말 약간 전단지 뿌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의 장사가 안 됐었고 4년 차 되던 해에 이제 잘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과로로 쓰러지시면서 그 해에 바로 3주 만에 돌아가시면서 그때 이제 제가 이거를 폐업을 할 수 없어서 이제 엄마랑 같이 하시던 거여서 그때 이제 맡아서 그 시즌 되면은 아예 지속적으로 회사 스케줄을 조정하면서 같이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 잠깐 여기 이제 화면으로 그 화이트보드로 돌아가 보면 첫 번째 그 캐디를 하셨던 한 2년 정도 하셨던 이 경력에서 호텔로 갑니다. 그죠? 호텔로 이렇게 가면서 이 호텔을 10년 정도 하셨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맞아요. 이동안 공부도 하셨고 그리고 그 농사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생긴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빨간 호텔리어라고 하는 경력하고 전혀 다른 그동안 해보지 않은 무의 경력. 그래서 하얀색으로 일부러 한 건데요. 이 무의 경력이 동시에 여기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셀프 파일럿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했던 많은 실험들을 이따 조금 있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할 건데 10년 동안 하시고 나서 지금 밥멍은 어디 위치에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초록색으로 해볼까요? 지금 밥멍은 네, 첫 번째고요. 밥멍은 몇 년 정도 하셨나요? 지금 올해까지 하면은 이제 3년인 거죠. 올해가 이제 올해가 딱 마치게 되면은 3년인 거고 지금은 한 이 정도? 이 정도? 막 뚫고 막 위에 이걸 내려야 되나? 엄청 이걸 내려야 되나? 네. 이걸 떼야겠네요. 네. 만족도가 이렇게 높고 소득의 만족도가 지금 뭐 만족은 중간인 것 같아요. 중간 정도. 네. 아니 3년 만에 이렇게 온 것도 놀랍습니다. 이게 되기가 쉽진 않은데 지금 사실 보통 제가 사내벤처를 하면서 이런 사업 계획서나 이런 거를 처음 알게 되고 그때 엑셀러레이팅을 받으면서 사업 계획이라는 걸 처음 짜봤었는데 그때 보통 이제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의 계획을 전략을 세우잖아요. 그때 밥멍을 처음 했을 때 지금 이와 같이 뭐 유튜버님께서 와서 우리를 촬영을 해준다거나 공공의 방송에 우리가 노출이 된다거나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저한테 막 강연을 해달라고 하거나 이런 거를 저는 내년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계획서 맨 처음에는 3년 동안은 여기 안에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3년 차부터는 뭔가 이제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알려지겠지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겠지를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3년 차인데 거의 어떻게 보면은 1년 차 하반기부터 그게 진행이 돼서 그래서 두렵기도 하면서 만족감이 훨씬 높아진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걸 빨리 달성했네? 어떻게 그렇게 됐지? 하면서 이걸 잘해야 되는데 마감하면 안 되는데 약간 그런 불안감도 있으면서 그래서 만족도는 높은 것 같고 일에 대한 만족도는 좋습니다. 그러면 삶에 대한 만족도는 이 초록색이 지금이면 이건 어느 정도 됩니까? 위로 올라갑니까? 요 상승과 요거의 중간? 요거 정도. 70도의 각도? 대단합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이분이 지금 이 노란 거에서 빨간 걸로 이동을 했고요. 호텔리어로 이동을 했고 그동안 많은 셀프 파일럿들을
요 앞뒤로 수행하면서 지금 요 초록색 선에 현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좀 대략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요 강원랜드에 있을 때 그 사내벤처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편입해서 다녔던 대학교 과정이랑 조금 연결이 되는 건데, 네. 그때의 과정, 퍼머컬처라는 이제 학문? 이 개념적인 거를 배우게 되면서, 항상 시험이라는 걸 보잖아요. 대학의 과목이니까. 네. 근데 그때의 시험을 보지 않고 프로젝트 결과물이 곧 저희의 성적이었어요. 그래서 퍼머컬처를 배워서 나의 농장을 디자인하고, 네. 나의 모델을 만드는 게 과제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여기를 설계를 해본 거예요.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하지만 이 주변에 네. 이제 저희 농장을 제가 퍼머컬처로 설계를 해봤던 거죠. 네. 그래서 그때 그게 실제로 구현하고 싶어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으나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러면서 그냥 그게 묻혀졌어요. 그 설계도가. 묻혀졌었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강원랜드 안에서 사내벤처라는 제도가 이제 딱 튀어나온 거예요. 이제 회사의 아이템 너네 직원들이 발굴해봐. 저기 사내벤처가 뭔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벤처라는 거는 진짜 네. 뭐라 그럴까요? 기존 사업을 능가하는 되게 혁신적인 기술인 거잖아요. 그렇죠. 모험인 거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사내에 있는 직원들이 너희가 강원랜드의 미래 산업을 한번 발굴해봐. 그래서 테스트해서 너네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선발해서 사내벤처에 선정이 되면은 실제로 이거를 사업화할 수 있게 우리가 지원을 해줄게. 저를 그때 퍼머컬처를 알려주신 분이 사내 교수님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강원대학교에 직접 교수님이 오시기도 했지만 강원랜드 안에 있는 뭐 본부장님이나 센터장님이 사내 교수를 하셨었는데, 그때 인재개발센터장님이 저를 퍼머컬처를 알려준 어떻게 보면 회사의 선배이자 이제 같은 직원. 네. 그래서 그때 같이 퍼머컬처를 했던 교수님이랑 공부 열심히 했던 제자 2명. 이 같이 저희가 퍼머컬처로 이거를 국내에 보급하고 확산해서 농업에 약간, 그때는 꿈이 컸죠. 이 강원도에 있는, 약간 이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꿔보겠다. 해서 36개 팀 중에서 저희가 마지막 최종 때는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사내벤처를 2018년도 말부터 퍼머컬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호텔이 아니고 이제 내 농장으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 회사의 부지를 빌려서 퍼머컬처 우리 테스트베드로 출근을 하면서 그걸 이제 2년 동안 회사의 지원을 받으면서 했었고. 좋은데요. 여기서 잠깐 여쭤볼게요. 퍼머컬처가 뭡니까? 퍼머컬처 어렵죠. 어그리컬처. 맞아요. 지속 가능한 농업이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내벤처로 했던 퍼머컬처는 무엇인지. 저희도 처음에는 퍼머넌트 플러스 에그리컬처라고 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거는 농업뿐만 아니라 문화까지 다루는 것이 퍼머컬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상 그 위키백과에서 퍼머컬처를 검색하면 농업이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을 조금 지구도 생각하면서 사람도 같이 잘 살 수 있고 거기에 그 속에서 환경이나 사람들한테 공정하게 분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디자인하는 방법론이에요. 근데 모든 산업의 근간이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에서 시작되는 자급자족,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물이나 산출물 콘텐츠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롭게 돌아갈까. 그래서 지금의 전 세계적으로 하는 퍼머컬처에는 농업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판매 유통하는 사람도 있고 건축을 생태적으로 짓는 사람도 있고 이걸 가지고 난민들을 구하러 적정 기술의 형태로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기후위기에 맞서기 위해서 조금 윤리적인 디자인을 하는 삶의 방법? 그래서 지금은 농업보다는 라이프 스타일로 많이 발전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치유농업이나, 뭐 케어팜, 아니면 도시농업, 커뮤니티 가든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죠. 근데 저희는 농업으로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친환경보다 더 자연에 가까운 농업을 할 수 없을까? 네. 그리고 자연농법. 그쵸.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땅이 좁으니까 네. 적은 면적에 고품질의 다량의 생산을 할 수 없을까? 그래서 강소농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처음에 그렇게 접근을 했었어요. 관내 시각 같네요. 그쵸. 마치. 네. 네. 근데 지금 보면 유튜브에서도 개인 소농들이 그러니까 뭐 집 앞에 텃밭을 가꾸는 사람부터 뭐 100평, 200평, 1000평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내가 퍼머컬처다. 그래서 자연 농법으로 내 밭을 어떻게 일구고 있다. 그리고 이 밭이 또 정원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는 그 정원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그냥 개인 정원이기도 하지만 어떤 데는 이제 카페를 그렇죠. 그 안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카페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문화 행사를 하고 음악 행사를 하고 맞아요. 해서 사람들이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을 문화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트렌드가 적잖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게 뭐 저도 뭐 강의나 강연할 때 많이 하는 얘기가 안타깝게도 우리 앞에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기후위기라는 게 생겼고 네, 그렇죠. 네, 이거를 이제 막을 수는 없고 네. 늦춰야 된다는 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우리한테 위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위기가 저희한테는 기회가 된 거예요. 우리 것이 그 기후 위기 때문에 더 이제 퍼머컬처가 대두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삶에 약간 전환이 일어나는 거. 네. 기존의 농업을 지금 당장 전환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은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각자의 농업은 다 인정을 하지만 농업을 지지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퍼머컬처로 바뀌면 네. 생산자들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말씀 자체는 지금 되게 재미있는데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농부 그리고 또 다른 유튜브 내용을 보니까 밭메이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퍼머컬처 디자이너다라는 이제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농업에만,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거에만 해당되지 않고 나는 이제 문화계획자이기도 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퍼머컬처의 디자이너이자 기획자이기도 하다. 그러면 이 밭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뭇잎밭을 이제 그 경작하는 농사꾼이 아니라 다른 일도 하는 사람들이네요. 많은 일을 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셀프 파일럿의 하나인 것 같은데, 네네. 3년 동안 하면서 그게 계속 진화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농장이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시작해서 나뭇잎밭을 시작을 했고, 네. 근데 나뭇잎밭에 사람들이 사실 오지는 않거든요. 저는 저걸 만들었던 게 그냥 제 테스트 베드였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맞는 모델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려고. 근데 저게 나뭇잎밭 때문에 나뭇잎밭에 그런 농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진짜 놀러 오고 싶은 사람들. 네. 그리고 오히려 자연농법 하는 사람들보다 진짜 퍼머컬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왔었어요. 나뭇잎밭이 뭔지 잠깐 소개를 해주실래요? 네. 저희가 이제 절임 배추 하던 공장이 있고 그 아래쪽에 이렇게 경사가 있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가 원래 배추를 키우던 배추밭이었는데 거기를 나뭇잎 모양, 그러니까 생태적인 기존의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그 패턴을 가지고 농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구획마다 다른 작물을 심어서 우리나라의 이 퍼머컬처라는 농장의 모델이 과연 지속 가능하게 이게 유지가 될 것인가? 맞아요. 그래서 이런 나뭇잎 모양으로 밭을 만들었다고. 네. 근데 이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물의 흐름이나 그리고 그 물이 흘렀을 때 어떻게 저장되고 분산되는지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식물이 A라는 식물과 B 식물이 같이 심었을 때 농약도 치지 않고 비료도 주지 않고 비닐 멀칭을 하지 않아도 잘 자라는 모델이 어떤 게 나오는 건지. 동반 작물.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인맥마다 다른 모델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한 70여 가지 정도 여기다 심고. 네, 초반에 그렇게 심었었고 하다 보니까 퍼머컬처에서 말하는 이제 잉여의 문제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내가 먹을 수도 없는 거를 3,000평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상동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그리고 그들은 이런 농산물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다. 시골에 있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 농산물은 흔한 거예요. 아, 그렇죠. 우리 집에도 그쵸. 심어져 있는 케일. 그리고 우리 할머니도 약 안 주고 기르는데. 옆집 할머니도 우리 엄마도 그렇게 키우는데 왜? 그럼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을까? 서울에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서울이랑 저희는 3시간이 걸려요. 이거를 4시간 걸리던데. 그래요. 이거를 저희가 납품을 한다는 거, 판매를 한다는 것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랑 맞지 않는 거예요. 탄소를 저장하려고 밭을 갈지 않겠다고 우리가 선언을 했는데, 오히려 차를 가지고 가서 박스를 또 포장을 해서 이거를 냉동을 시키고 냉장을 시키고 그거를 판매를 한다? 그럼 저장하려고 했던 탄소를 우리가 만드는 사람이 또 되는 건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괴리감이 엄청 컸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요. 그 처음에는 사내벤처를 2008년도 시작하시면서 농업으로 접근을 해서 나뭇잎밭을 하는 이 프로젝트, 셀프 파일럿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거에 잉여 생산물이 생기자 이것을 판매에 대한 고민이 생겼고 판매를 유통을 하려고 하다 보니 내가 탄소 배출을 하는 사람이 돼버리네. 이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정말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맞아요. 또 어떻게 헤쳐나갔나요? 그때 한 게 시골의 밭으로라고 관광객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어. 4월부터 심어보니. 근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이 소득의 만족도가 진짜 여기였단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진짜 저희 여기였어요. 아무것도 없이. 좋습니다. 네. 처음에는 좋아요. 네. 처음에는 여기였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었거든요. 네. 그냥 정말 눈 뜨면 끌고 나갈 그냥 몸뚱아리 하나. 그래서 여기였었는데. 그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나뭇잎밭을 만들면서 그때 청년들이 좀 오기 시작을 했어요. 나뭇잎을 밭을 만들어서 그냥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모르는 친구들이 연락이 막 오더라고요. 뭐라고요? 거기 가서 일을 해도 되냐? 이게 웬일입니까? 가서 배울 수 있냐? 그래서 나는 가르쳐 줄 게 없는데 왜 자꾸 배울 수 있냐고 물어보지? 근데 저희가 사내벤처 할 때도 맨 처음에 농산물을 팔려고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사내벤처 했을 때 가장 많이 수익을 낸 게 교육이었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분들은 농사를 짓고 싶어 했습니까? 그 청년분들은? 네. 전화하신 분들은? 원래 농사를 짓던 분들? 아니요. 아닌 분들? 이제 농사를 짓고 싶어 하나 기존의 관행농이 아니라 이런 퍼머컬처 방식의 농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 근데 그 친구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을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해외에는 많고.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나뭇잎밭을 만든 게 4월쯤이었는데 그게 점점 이제 인터넷에 이제 인스타그램에 노출이 되면서 왜 요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알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그냥 뜨더라. 그래서 그걸 보고 DM으로 연락을 준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그냥 전화통화 하고 오세요. 네, 전화통화 뭐 1시간 하고 얼굴도 모르는데 일단 오세요. 와 보라고 해서 그러면서 프렌즈라는 게 시작이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뭐 장비를 써본 적도 없고 정원을 만들어 본 경험도 없고 뭐 예를 들어 땅을 파본 적도 없고 그렇죠. 네. 딱 전에요.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될지 주변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 이걸 측량을 맡겨야 되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저희가 가는 거죠. 전문인력. 네.